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저자는 김해남, 출판사는 네이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해남,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2001년 40살 때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 병마와 싸우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없는데도 세상이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당신은 지극히 건강하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든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즐겁게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늘 응원할 것이다. 정신분석가인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흔에는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 나 또한 40이 넘었을 때 마음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나에게도 꿈쩍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2001년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직후였다.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소울메이트 같았던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을 방황했지만 결국 잘 버텨냈고 저 아이를 유산하고는 절망에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두 아이를 낳았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를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2014년 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와 강의를 하며 5권의 책을 썼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충실히 살아왔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쓴 덕에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고 사고력에도 문제가 없으며 우울증도 경미했다. 물론 몸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이 책도 쓸 수가 있었다. 병이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서 버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이 넘게 걸린 적도 있고 몸이 굳어버려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아픈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해내려고 애썼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이든 잘 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 두었던 나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그런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일들을 하며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애를 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슬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이 있다. 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사 일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중국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고 서해, 남해, 동해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도 싶다. 이 책에 공개한 버킷리스트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많은 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밌다. 파킨슨 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새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에 파킨슨 병이라니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 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깜깜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에 우울은 더 깊이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시에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준다면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서 오늘을 망쳐야 하는가? 처음에는 루게릭병이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만약 그 병이었다면 5년밖에 못 살고 죽는 것이었다. 그러니 루게릭병이 아닌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뇌 속에서 도파민의 분비세포가 80%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20%는 남아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 진행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었다. 만약 그때 침대에서 계속 누워서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다. 한밤중이었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발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화장실에 도착해 있었다. 보통 때면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5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도착해서 볼일을 봤으니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한 발짝이구나.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이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 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저 위를 보고 가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언제쯤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순간에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신기하게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데 집중을 하면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온 신경이 그저 한 발짝을 떼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걸어가는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 가는 것은 내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 데도 못 가게 된다. 그리고 내 경험상 틀린 길은 없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분노의 힘이 나를 살게 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 떼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들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해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슬픔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일단 한 걸음만 떼어보자. 나는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바로 위에 언니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언젠가 언니는 역사학자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했던 의대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구보다 나의 입학을 축하해줄 언니는 곁에 없었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언니가 죽고 난 뒤에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마저 꾹꾹 억누르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 후에 그 슬픔이 터져버린 것이다. 뒤늦은 애도를 하며 시작된 방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꿈 많던 언니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는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던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다가왔다. 해남아, 인생에 최선만 있는 것은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인생이야. 언니와 꿈꾸던 미래가 닫힌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무수히 많은 길이 있으니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한다. 어릴 적에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해라 라는 엄마의 말에 에잇 안 해. 이렇게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에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라난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디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 회사에 갈 때 즐겁고 재밌으면 입장료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라고 마음먹어보자.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래서 상사의 농담에 죽어도 웃어주는 짓은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까짓것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지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이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 탓을 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때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즐기기는커녕 행여 아이에게 부족하고 좋은 엄마가 안 될까봐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살았고 일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행여 뒤처질세라 쫓기듯이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집에 가자마자 저녁을 준비한다고 서두르기 전에 아이와 눈 한 번 더 마주치며 안아주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출근하며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시절에 가졌던 죄책감과 피해의식은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으며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죄책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릴 시간에 삶을 즐길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겼더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하루 못 씻기고 재웠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는다. 일이 많으면 하루쯤 시부모 저녁상을 못 차릴 수도 있는 법이다.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밀린 수다를 떨어도 좋을 일이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시간이 정말 없을까?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삶을 즐기는 것은 뭐뭐를 해야 한다는 말을 줄이고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눈앞에 놓인 과제들에 내 인생을 다 내어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며 나를 아껴주고 틈틈이 나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할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내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상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금방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냉큼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일 뿐이다. 샤워를 하다 보면 문득 팔에 긁힌 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언제 긁혔는지도 모를 자국을 보면 그제서야 어디서 이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때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국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도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는 일들이 그 자국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굳이 상처라고 말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나쁜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 모든 감정은 정상적이다. 단지 도가 지나친 극단적인 감정이 문제가 될 뿐이다. 나에게 친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런 자괴감을 갖는다. 그러나 나에게 시기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못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기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해를 입히는 등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친구를 시기하고 있다면 나 역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인간임을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화가 나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누군가를 해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화를 억압하면 화병으로 번져서 스스로를 갉아먹거나 엉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에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화를 적절히 푸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만일 부당한 일로 화가 났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거나 상대에게 내가 화가 났음을 알려서 더욱 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상처를 입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즉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학하며 감정을 억압한다. 그들은 상대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소중한 관계를 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가 나도 절대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한다. 억압된 감정은 중화되거나 승화되지 못하고 곪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이 생기든 그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화가 났다고 해보자. 그러면 먼저 내가 지금 그의 말에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서 움직일 수 있거나 약기운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의 기다림은 언젠가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상상하며 고통을 버텨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두길 바란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 올 것이다. 무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바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나와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그래야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어쩌면 이 너그러움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삶을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라는 고된 강을 열심히 헤엄쳐 왔기에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끔 독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올 때마다 나는 매우 곤란스러웠다. 나 또한 고부간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시어머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다. 어느 날인가는 딸의 머리를 자르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손녀의 머리를 따주는 게 당신의 낙인데 며느리가 감히 손녀의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벽을 보며 누워서 식사를 거부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후에 나는 살기 위해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들이다. 1. 외워버릴 것. 시어머니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이다. 처음에 나는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왜 저러시는 거야? 하며 짜증을 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 무진장 애써 보기도 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자꾸만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저래. 이렇게 인정해 버렸던 것이다. 남편과 내가 쓰는 방에 장롱과 서랍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들면 나만 괴롭다. 결국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다. 대신 그냥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인정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 또 정리하셨구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똑같은 처방을 내렸다. 어차피 안 고쳐질 텐데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우다 보면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텐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텐데 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 경지에 달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 예 하며 은근슬쩍 넘기게 되고 시어머니가 곧 화를 낼 것 같으면 미리 선수를 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갈등 상황을 피하게도 되었다. 그러려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갈등 상황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열을 내게 되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휘둘리게 된다.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물어본다.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탄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는 즐거운 일투성이며 인생은 더욱 신나고 재미있어진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가 있다. 나의 경우 만약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아서 삶을 돌아볼 시간을 얻지 못했다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들과 인생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참 많이 원망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병으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움직이고 싶어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다. 손가락과 팔다리,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치매가 있는데 나는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다. 진단받은 지 벌써 22년째인데 아직까지 치매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 지적 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병에 걸려 병원을 그만둔 뒤로 환자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나는 그럼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에는 즐길 거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길 거리가 다양할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재미있게 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번에 전면 개정해서 개정판이 나온 그런 책입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